이렇게 막 하십니다. 제가 이거 한국사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 이렇게 비한테 막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1강 잘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 몰랐던 사람인데 한국사 수업 좀 하네 라고 반응이 주셨으면 저는 가장 감사하겠고요. 2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너무나 많이 해봤죠.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된다, 교훈으로 배워야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역사 교육의 이유 내지는 한국사를 배워야 되는 목적이라고 누군가 여쭤보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이 감사해진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요, 제 인생 스토리를 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 되게 공부를 늦게 시작했고요. 정말로 집도 되게 상대적으로 가난했었거든요. 진짜로 서울 사당동 단칸방 판잣집에서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좀 그렇게 제가 없어 보이진 않을지라도 정말로 좀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체육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뒤늦게 공부 시작했고 어렵사리 교사가 됐고 또 어렵사리 또 강사가 됐고 또 이렇게 살아와서 솔직히 저는요 제가 어떤 특정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가 잘나서 솔직히 이렇게 된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교사가 되고 EBS 강사 활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환아, 나 학교 좀 보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더니. 그래서 어머니 학교 이제 70 다 되셔서 무슨 학교세요? 네, 그랬더니 사실 나 너한테도 비밀이었는데 나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 나 학교 좀 보내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재수, 삼수 해서 되게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공부가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저희 어머님 세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할아버님 세대 정도, 아니면 성인들이라면 어머님 세대 정도의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분들보다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게 많은 삶이거든요. 저희 지금 한국 사회가 모두가 다 좋다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1979년생인데요. 제가 1979년도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전 세대보다 얻은 게 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수업을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면 큰 누구보다 전 신랄하게 우리 사회 구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지금 사실 학생들 만나보면 감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선생님 왜 저희는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대입도 신경 써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 폭망했습니다. 헬조선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니네가 2000 몇 년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니네 할아버님 시대보단 그 이후 이전 세대보다 누리는 게 많은데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호되게 혼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수업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역사를요 제대로 알아가는 순간 내가 처한 인생에 내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감사의 포인트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역사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제 수업을 쭉 들으시다 보면 좀 더 오실 거고요. 이제 현대사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오늘은요 고조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아마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한국사 공부 안 했어도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 정도는 다 했었잖아요. 한 문제 언제나 나와. 여기 파트 언제나 나오고요. 여기 고조선 파트. 요건 국가의 발전 단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조선입니다. 사실은 고조선은 최근에 한능검 문제에서는요. 그렇게 각광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낼 만한 소스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렇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최근에 좀 기출이 적게 됐다라고 해서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고조선 파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깊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다 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이 단군 왕검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요, 바로 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셨잖아요. 그 이유, 이 단군 왕검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요 재정 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왕검이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단군은 당시의 종교, 즉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 한 명이 한 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지도자, 즉 왕을 뜻하는 것이겠죠. 즉 재정 일치 사회.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 정교 일치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고조선이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학교에 있으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당시에 조선은요, 이게 옛날인지 어떻게 알고 고조선을 붙였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이 당시엔 조선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1392년에 만들어지는 그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자, 이 조선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건, 옛날 조선이다. 그래서 앞에 고를 붙였던 겁니다. 이땐 그냥, 조선이에요. 어쨌든, 그랬고, 이 고조선에 대한 역사는요, 일현 스님이 쓰셨던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기원전 2333년에. 이런 건 사실 외우시는 건 아닌데, 선생님, 근데 아까 우리 1강에 수업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청동기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시작됐다고 했었잖아요. 기원전 한 2000년경 정도 되니까. 근데 이거는 더 올라가는데요? 한 4, 500년 올라가는데요? 맞아요. 아주 제대로 보셨어요. 그래서 몇몇 우리 학자들은 이걸 좀 과도하게 너무 좀 끌어올렸던 게 아니냐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야, 우리가 아직 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해두시면 돼요. 이걸 억지로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제 쭉 보다가 이제 태백상자락에 자리 잡아가지고 풍백우사 운사를 이끌고 사람들이 이끌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딱 그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곰과 호랭이가 찾아옵니다. 곰과 호랭이가 뭐, 나 인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죠. 좋아, 그럼 너네 버티나 한번 보자. 그래서 뭘 줘요? 쑥과 마늘을 던져줘요. 한번 야, 먹고 버텨봐 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생쑥 생마늘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생마늘은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조금 먹을 수 있지만, 생쑥 이거 엄청 떱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봤었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떫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버티는데 어떻게 좀 의지가 있었던, 인간이 조금 더 되고 싶었던 곰은 버티고요, 우액우액 토했던 누구는 이 호랑이는 그냥 못 먹고 난 이제 다시 고기 먹으러 갈래 하고 가죠. 그렇고 그가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변이가 일어나서 그가 누가 됩니까? 웅녀가 되고요. 그래서 환웅이랑 이렇게 해갖고 태어난 게 단군 왕검이죠. 예,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 스토리에는 뭐가 알려져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본인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늘. 즉 선민사상.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개념이 있고요. 거기서 그 토하면서 먹었던 우리 누구 곰 기억나십니까? 곰 부족이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설마 뭐 진짜 뭐 곰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는 토테미즘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올 때 무엇을 데리고 왔다고요? 풍백우사 운사를 이끌고 내려왔다고 그랬었죠. 당시가 농경사회임을 알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고조선 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팔조법입니다. 뭐 팔조법금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당시에도 역시 계급이 지어져 있었다. 이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나왔던 게 고조선이죠. 거기에다가 가부장적 사회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고조선이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기원전 3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요, 어느 시대 정도 되냐면 이제 중국사로 타자면 춘추 전국 시대 끝나는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말기예요. 특히 전국시대 말기죠. 이 전국시대에는 7개 주요 나라가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에는 그 중에서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연이라는 나라랑 고조선이랑 그냥 한번 붙어볼 만할 정도로, 아주 대립할 정도 내지는 대등할 정도로 아주 강성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됐다라는 건 왕위를 세습할 정도로 체제가 안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면 다들 이렇게 선생님 왕위 세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이때만 하더라도요, 나라라는 건 여러 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국가 내지는 나라였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왕위를
다른 부족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이 친인척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제가 안정되었음을,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킹이 준킹에게 왕위를 세습했다. 이 체제가 상당히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직도 설치됐다라고 합니다.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설치되었다. 아, 그만큼 행정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갔구나라는 거 엿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한 시스템에서 그 진시황의 진입니다. 진이 통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 못 가요. 그가 이제 막 그 아방궁 짓고 진시황릉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무리한 대토목공사 해갖고 막 진승 오강에 나오고 이래갖고 막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서 한이 세워지는 요 배경이 바로 장기의 배경이 되는 초한지죠. 그래서 뭐 항우와 유방이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한나라의 유방이 이겨가지고 이 한을 세웠는데 기원전 202년에 즉 진한 교체기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왔던 요 시기 때쯤 진한 교체기쯤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위만이라는 친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위만이 여기 살 때 못 된다. 우리 한국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너 뭐냐? 이러고 했죠. 그러니까 위만이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 좀 한번 좀 밀어주시죠. 제가 애들 좀 데리고 왔는데 제가 여기 중국 애들 못 넘어오게 제가 여기 수비도 보고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세력을 갖고 왔으니까 오케이 너 좀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위만이 가만두고 보니까 어때? 만만해 고조선이. 그래서 고조선 일로 와봐 하면서 고조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나라를 세우니 그가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이게 기원전 194년에 위만조선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수용됐다라고 하고요. 중개무역을 했는데 당시 중개무역이란 건 뭐냐면 이쪽에 가져와서 이쪽에 주고요. 이쪽에 가져와서 이쪽에 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흔히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무역은 당시에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진시황의 그 진이 아니에요. 한반도 남부의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요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진과 여기 한 사이에 이 무역을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중개무역이란 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상당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의 힘이 군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역 상대국에. 근데 당시에 한나라는요, 사실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중국을 좀 무시하죠. 뭐 어떤 특정, 이게 그 음식점을 놓고 무슨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계사 역사를 보면요, 최근 한 150년, 200년 정도 돼서 중국이 좀 약해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나 전 세계 그 역사의 그 중심이 거의 중국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세계사 강의 쪽을 가보면. 어쨌든 한이 보니까 당시 한무제 때였어요. 그럼 전 세계 한나라 중에서도 제일 셌던 때가 한무제 때 아닙니까? 근데 고조선이 여기서 중개무역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나라가 이쪽을 쳐들어오게 되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바로 한사군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전에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면 위만이 중국에서 왔던 중국 사람인데 그가 조선을 세웠으면 위만조선 이거 중국 역사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실까봐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위만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올 때 상투를 틀고 왔대요. 상투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토착민을 등용했어요. 위만조선을 세우고 여기 지역에 있었던 너네 조선 사람 그대로 해 라고 했었고요. 그가 올 때 흰옷, 즉 조선의 옷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왔다. 그리고 이제 약간 출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스타일이라든가 스피릿은 다 이 조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웠을 때도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유지했다. 위만조선이잖아요. 그걸로 봐서 위만조선은 우리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한무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기원전 108년 이런 연도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시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써드린 겁니다. 자, 그랬고 한군현이 설치되었다. 이 한군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한사군이라고도 합니다. 낙락,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4개의 군이 세워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법도 원래 8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60여 개로 늘어나. 법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은 최소한을 지향한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강조되긴 했었지만 제가 이제 그 교사 초기 때는
제가 되게 좀 세게 담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별의별 규칙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왜? 애들이 안 지키니까. 근데 어떤 애는 보면 애들이 말을 되게 잘 들어. 딱 돌아와서 야, 잘하자. 그때 애들이 정말 너무 잘해. 청소 시간 되면 그냥 청소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각도 한 명도 없고 그래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어. 즉, 법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60여 개로 늘었다라는 건 뭐예요? 8개에서 60여 개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풍속이 아주 각박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사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수업 드렸던 것은 좀 들어가는 내용이었고요. 고조선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로 물어볼 거예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 내지는 문화적 범위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즉, 북방식 고인돌과 함께 비파형 동검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같이 나오는 파트가 요 정도 돼요. 고조선은 지금 지금에 따지자면 북한 쪽에 가까운 이 한반도 북부 쪽에, 그 다음에 만주 지역 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와 뭐가 같이 발견돼야 된다고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같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문화적 범위 내지는 세력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두 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건 나옵니다. 자, 요게 바로 고조선이었습니다. 딴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조선 가장 상징하는 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것이고요. 뭐 나와봤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고조선은. 그랬고, 그 다음 거. 국가의 발전 단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무리 지어서 이동했던, 구석기는 이동이었었죠. 자, 그러다 신석기로 옵니다.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러다가 청동기 오면서 군장 사회가 나오게 되는데, 요때만 하더라도 왕이 없던 사회예요. 그래서 뭐 옥저나 동해, 그 다음에 사만, 요런 데였었고, 그 다음에 연맹 왕국이 벌어집니다. 연맹 왕국에서는 왕이 있지만 힘이 약했던 체제예요. 그래서 뭐 부여라든가 초기 고구려 같은 데가 이렇게 되고, 요거 다음 단계가 우리가 다음 강부터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 요거 한 나라씩 한 강에 딱딱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시대인데요. 자, 오늘은 요기 배경, 군장국가와 연맹 왕국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거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매번 모든 한능검 시험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거의 무조건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제가 먼저 팁을 드리면 요 당시의 사회와 문화 파트 거의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요거 아니면 제천행사. 제천행사는 이제 3개가 거의 다거든요. 그것들 나오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위치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자, 우리는 부여하면 기억나는 게 누구죠? 바로 부여.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이 드라마 주몽? 여기서 요 인물이 부여의 왕 금화왕이었었잖아요. 금화왕이었었고, 이 해모수와 사랑에 빠지다가 약간 뭐 당시에는 이제 배신당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오연수 씨가 이제 유화 부인이었었고요. 이 유화 부인이 알을 낳죠? 알이 주몽입니다. 주몽의 아내가 당시에 이제 돌싱이었었던 소선호였었고요.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다음 강 이 고구려 배울 때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 고구려 자체가 어디에 유의민이 만든 것이냐면 여기 부여의 유의민. 부여의 중에서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금화왕 같은 인물이 바로 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여는요,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국가를 세운 체제를 오부족 연맹체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출도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 왕이 있으면요, 이들이 다니는 4개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부가가. 그래서 요거 따져보자면 5개잖아요. 요 말 자체가 바로 이 오부족 연맹체 사출도. 요걸 같이 말합니다. 사출도 나오면 바로 이 부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 한번 볼까요? 경제 어떻겠습니까? 보세요. 농사 잘 되기 쉽지 않죠? 엄청 춥고 농사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은 농사를 짓고요, 반은 목축 생활을 하는 이들의 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주 송화강 지역에서 살았었고요. 특히 이들이 주된 상품 중에서는 말, 모피, 주옥과 같은 것들이 주된 특산품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사회 문화 파트입니다. 사회 문화 파트인데 법률은 매우 엄격했대요. 이게 바로 투기가 심한 여인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했다라는 건데, 투기가 뭐냐? 지금 말로 하자면 질투심?
질투심? 이게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요.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잘 지내봐. 내 두 번째 부인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런 상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적 성인지 감수성과는 너무 맞지 않죠? 근데요, 이 당시에서는요, 그렇게 남편이 데리고 오면요, 잘 살았어야 돼요. 만약 왔는데, 야 이년아,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이년아 나오는 순간 투기하는 거예요. 즉, 질투. 이건 사실 사람의 본능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안 돼요.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그만큼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기, 야 너 어디서 왔냐?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으면 사형. 물론 뭐 머리끄댕이 잡는다고 다 사형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가부장적 사회였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법률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장. 뭐 왕이라든가 귀족이 죽었을 경우 이제 함께 묻는 것을 순장이라고 하고요. 형사 취수제. 형사 취수제가 뭐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제도. 변태! 이렇게 막 하십니다. 제가 이거 한국사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 이렇게 변태! 막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지금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불륜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당시에서는 여성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가 꽤 힘든 사회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성,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라든가 그 집안을 그 동생이 책임져주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회보장 시스템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남녀 간의 뭐 이 사랑이라든가 불륜적 관점으로 보시면 이 역사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적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형사 취수제 같은 제도가 있었고요. 우제전복. 뭐 국가의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요. 소의 넓적다리뼈라든가 큰 어깨뼈 같은 데를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갈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일책12법. 하나를 훔치면요, 12배를 배상하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죠. 1,000원 훔치면 12,000원, 10,000원 훔치면 120,000원 갚아야 되는 제도였습니다. 아주 엄격한 법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고. 부여에는 영고 있습니다. 부영하면 아파트가 유명하고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동아고등학교 바로 앞에는 전국에서 이 부영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 7,000세대가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부영 아파트.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지나서 제천 행사만 가지고 따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화왕. 즉 핵심은 이 금화왕과 이 대소왕자죠. 대소왕자 및 그의 형제들이 주몽이 막 어렸을 때부터 막 화를 너무 잘 싸고 하니까 질투심이 심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막 하려니까 당시에 이제 결혼도 했었는데 칼 분질러서 주고, 야, 걔가 딸이면 나는 모른 체 할 거고 아들이면 이 칼 가지고 나 찾아오라고 그래. 나 저기 내려가서 나라 세울 거야. 그래서 그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내려와가지고 여기 드라마 얘기 지금 좀 해드릴게요. 누굴 만나냐? 소선호를 만나는데, 제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 한혜진 씨입니다. 지금은 기성용 씨의 이제 아내가 되셨죠. 어쨌든 이 한혜진 씨랑 이렇게 나이 보면 약간 그 주몽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팩트는 어떨까요? 당시 소선호와 주몽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고 그냥 추정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주몽의 나이는 한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소선호의 나이는 어려게 봤을 때는 30대 중후반, 많게 봤을 때는 40대 초중반까지도 봅니다. 왜 그러냐? 장성한 아들 둘이 있었어요. 비유와 온조가.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의 이 돌싱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돌싱이 이 20대 초반의 청년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들도 좀 애매했겠죠. 근데 사실 이 소선호는요, 당시에 그 지역 내 최고의 그 거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몽이 그걸 좀 바탕으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비유와 온조 입장에서도 저 주몽이 저렇게 하면 워낙에 뭐 화를 잘 쏘고 아주 특이한 능력이 있으니까, 특출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나라 세우는데 우리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파이팅을 외쳐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둘이 이제 만나서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구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고구려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그 뒤에
저기 이게 저 누구신지, 저희 어머님이 이 칼을 가지고 주몽을 찾아가면 제 삶이 펴질 거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리죠. 아들이었던 거야 마침 당시에 그 임신했던 아내가 원래 본처에서. 그러면 비유와 온조는 뭐가 된 거야? 버드가 된 거지. 그래갖고 그들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백제잖아. 즉 부여의 유이민이 만든 나라가 고구려고 고구려의 유이민이 만든 나라가 백제라고.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이 부여의 이주민이 만든 나라가 고구려라고.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자, 이 부여도 오부정 연맹체라고 그랬죠? 고구려도 이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이 풍습 같은 게 부여 거랑 너무 비슷해요. 대표적인 거 오부정 연맹체예요. 똑같아. 이건 부여도 오부정 연맹체고 고구려도 오부정 연맹체야. 그 다음에 이 고구려에서는요, 왕 밑에 주요 이 귀족 내지는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상가 고추가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는 뭐 사자, 조이, 선인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상가 고추가들이 하는 회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원래는 명칭이 이런 건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야, 고구려, 회의해! 라고 하면, 제가 회의를 할까요? 아주 고구려 사람들은 겸손한 아이콘이다. 민망해. 지금 이 강 PD 얼굴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안 맞네. 요게, 실제로 학생들이 있을 때 하면 상당히 재밌는데,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면 겸손의 아이콘, 바로 이 고구려가 되겠고요. 자, 고구려는요. 야, 표정도 민망하잖아. 자, 약탈 경제입니다. 왜 약탈 경제나? 이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고구려 봅시다.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지. 이거 봐. 중광지 제일 춘대냐 우리나라에서. 여기 장난 아니에요. 날씨, 겨울철 날씨. 농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는요, 특이하게도 농사는 잘 안 돼. 그런데 힘은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형태의 경제가 이루어졌었어요. 이걸 약탈. 선생님 무슨 이런 경제가 다 있어요. 교과서 용어예요. 약탈 경제. 고구려는 약탈 경제다. 빼앗는 형태의 경제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하고요.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지. 바로 사회문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옥제. 요거는 별표. 언제나 많이 물어봅니다. 고구려 물을 때. 서옥제가 뭡니까? 사위의 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릴사위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릴사위제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서옥제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해서 남성을 온다라는 건 이 여성 집안의 노동력의 상실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먼저 처갓집을 가요. 그래서 그 뒤편 마당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그게 서옥이야. 그게 사위의 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일해 주는 거예요. 왜? 이제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오면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걸 먼저 가서 먼저 일을 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이가 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옥제,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취수제도 있었어요. 부여의 것이 고구려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책시비법도 고구려에도 있었어요. 왜? 부여의 유민이 만든 것이 바로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천행사로 동맹인데요. 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제천행사라는 거는 하늘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추수작 감사제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부여에 뭐가 있었죠? 영고가 있었죠. 부여의 영고는요 12월에 해요. 이건 특이하지. 왜? 대부분의 제천행사는 10월이거든. 부여는 수렵사회 전통이 남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농사가 주된 사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 농사 추수였던 10월 우린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우리 12월에 할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수렵사회 전통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천행사는 다 10월입니다. 추수 감사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국가의 큰 행사를 했던 것은 뭐 극동 대열 같은 데서 했다라고 합니다. 요 단어는 살짝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비운의 아이콘. 이게 사실은 이들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린 참 저는 옥저라는 나라를 듣는 순간 좀 애처로워요. 왜 그러냐? 상대적으로 여기가 살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이 센 애가 근처에 살아. 나는 은근히 먹을 게 있어. 그러면 그럼 바로 근처에 있어요.
삶이 어떻게 됐을까? 맨날 공격해와요. 맨날 공격해와.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옥저, 비운의 아이콘 옥저 들어갑니다. 자, 옥저는요. 일단 왕도 없어. 불쌍해요. 그래서 읍군과 삼노, 왕이 없는 형태의 군장이 다스렸었고요. 자, 그들의 경제는요. 딱 하나입니다. 고구려한테 빼앗기기. 이게 뭐야? 고구려에 공납하는 게 국가 경제 전체 다야. 그러니까 빼앗기는 게 일상이야. 참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옥저 하면 그 유명한 게 민며느리제입니다. 요즘에 보면 제가 결혼할 때보다도 결혼 정년기라고 하나요? 결혼 정년기란 말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다 각각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흔히들 많이 할 때는 제가 이제 한 40대 이제 중반이 돼가고 있으니까, 중반이니까, 그때쯤 되면, 저희 때는 20대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제 30대 초반 요쯤에 언저리 많이 갔었었는데, 요즘엔 그게 좀 많이 늦춰졌죠. 이때는 어땠을까요? 한 15대면요, 노처녀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10살 내지 12살이면 결혼을 했어요. 민며느리제예요. 어린 며느리제예요. 이게 참,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사회였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도 빨리 결혼시켜서 결혼하게 되면 사실은 노동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사회였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쯤 태어난 게 감사합니까? 자,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 무덤, 이것을 한자 그대로 읽으면 골장제라고 하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면 가매장을 해요. 가매장을 해서 1, 2년 정도 묻어두면 피부는 다 썩겠죠. 뼈만 남잖아요.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 같은데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관리했던 형태의 무덤이었었다. 어느 시대였다? 옥저였었다. 자, 이들 저는 여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천행사. 감사하는 게 바로 제천행사 아닙니까? 추수감사제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할 게 있어 없어? 없지. 맨날 뺏기는데 제천행사도 못해요. 왜? 빼앗겼으니까. 비운의 아이콘 옥저였습니다. 자, 동해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이게 위치가 참 중요해요. 옥저는 바로 옆에잖아. 동해는 좀 오는데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조금 나아. 그래서 동해는 시험 문제는 옥저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동해입니다. 자, 동해는 역시 이들도 왕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고구려에 공납을 해요. 그러나 이들은 나름 독자적 경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직기술. 이것은 동해 나올 때 많이 물어봅니다. 방직기술. 그 다음에 과하마. 과하마라는 게 뭐냐면 박달나무 밑을 다니는 작은 말들을 과하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궁. 짧은 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자가 짧은 단자가 아니라 이제 박달나무 단자더라고요. 그래서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 이런 것들이 주된 특산품이었었습니다. 이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더 중요한 건 동해에는 바로 이 사회문화 파트입니다. 책화라는 것이거든요. 이 책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각각의 고유한 그 지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정해서 만약에 이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침입하게 되면 침입하면서 피해를 주게 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토지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배상하는 시스템. 즉 시족사회의 전통, 자신들의 영역을 되게 중요시 인정해주고 상대 부족의 영역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책화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책화는. 동해에는 책화라는 게 있었고요. 이들의 무덤 형태는 족외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들의 집터는 집의 모양은 여자형이라든가 철자형. 이게 한자거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여자형 집터고요. 이게 철자형. 이게 한자에 있는 한자입니다. 철자입니다. 그래서 여자형, 철자형 집터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깊은 내용이에요. 차라리 여기선 핵심적인 이 책화가 있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무천이에요. 무천.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부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동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는 무천이 있었다. 이걸 저는요, 제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웠는데, 이거를, 제 중학교에는요, 이부영과 고동주라는 친구가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영과 고동주는 나의 동무이다. 이랬더니 이걸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반에는, 여러분이 아는 친구 중에는 이부영과 고동주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름 준비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치해요. 유치해. 그렇지만 유치하면 기억은 잘 낚이니까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고 아니면 안 써도 무방합니다. 이거 유치하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은근히 기억날 수 있으니까. 부엉이가 어떻게 날아야 되죠? 부엉이가? 부엉 이러면서 이제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엉이니까. 근데 부엉이가 갑자기 부엉 이러면서 백고동 소리를 내면서 백고동 소리가 뭐죠? 부엉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내는 소리가 백고동 소리잖아요. 부엉이가 백고동 소리를 내면서 날자 나의 옆에 있던 친구가 동무죠? 동무가 야 무슨 저런 부엉이가 다 있냐? 아유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라고 하는 소리인데 역시 우리 강 PD 표정을 봤더니 아주 지금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좋으면 쓰시고요. 부엉이가 백고동 소리를 내자 나의 동무가 웃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거의 안 쓸 것 같네요. 그냥 부영 아파트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고동 부영 아파트 앞에 사는 고동집이 나의 동무가 좋아한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좋은 거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요. 거의 유통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요런 암기 같은 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암기에 있는 포인트들 다 알려드릴 텐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제가 채용하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또 제가 그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데 구독은 당연히 했을 거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중간중간에 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한이 있고요, 진한이 있고요, 변한이 있습니다. 세 개의 한이 있네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뜨리한, 삼한이라고 합니다. 삼한 보도록 할게요. 삼한 먼저 한번 상황 보세요. 여기 부여 고구려보다 살기가 어떨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좋지. 남쪽이니까 따뜻합니다. 따뜻해서 비도 많이 와요. 농사가 잘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남쪽 변한 쪽, 지금의 그 김에 있는 그 언저리 쪽에는 바로 여기는 철 생산도 워낙에 많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삼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구분해서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거 삼한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군장으로는 신지와 읍차. 신지읍차.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옥저와 동해는요, 읍군, 삼노라는 군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삼안에는 뭐가 있었다? 신지가 있고 읍차가 있었다.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앞에가 같이 읍이 들어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이것도 유추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지씨 있죠? 신지씨. 예, 신지씨. 가수 신지씨. 가수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주로 봅니까? 행사장을 가야 됩니다. 행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신지 씨가 어디? 요 남쪽에 가게 됐잖아요. 남쪽에. 요것도 약간 남쪽에 있는 지역 비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남쪽에 가게 되면 주로 큰 도시도 많아. 읍이 많잖아요. 읍에. 신지 씨가 노래 행사장을 가는데 읍에 갈 때 뭐 타고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차를 타고 가야죠. 신지 씨가 읍에 차 타고 갔던 행사장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 삼한 지역의 신지읍차. 신지 씨가 읍에 차 타고 가셨다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만약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이 분들의 표정이 강 PD와 같으면 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쨌든, 유치한 게 많이 외워지니까 신지 씨가 읍에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멀리 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건 재정분리입니다. 이 재정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요, 제사, 즉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완전히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요. 특히 이 종교적인 지도자, 이 제사장은요, 천군이라고 했었고, 천군이 특별히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소도라는 데요. 신성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요, 소대라는 것을 딱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소대를 세워두고 있다. 이게 소도다, 바로 천군이 통치했던 지역이다. 이거 종교적인 땅이 되겠죠?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재정 분리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한은요, 벼농사 너무 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한의 철. 이 변한이 가면서 뭘로 바뀌죠? 이제 가야로 가게 되는데요. 가야도 철이고 변한도 철이에요.
요거 꼭, 요 철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외라든가 낙낙 이런데 수출하기도 했었다. 뭐 중개무역하기도 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들의 두레라는 농촌 뭐 조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도와서 뭐 농사일을 할 때 도와주는 나름의 농촌 농민 공동체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절제. 왜? 일단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잘 되잖아요. 예. 그렇죠. 미리 감사해. 씨 뿌리고 대박, 올해도 대박 주실 거죠? 감사해요. 먼저 감사하고요. 추수하고 또 감사해. 왜? 생산량이 그렇게 많으니까. 남쪽이고 비도 많고 따뜻했으니까. 이게 바로 계절제. 그래서 5월제, 10월제. 사실은 이거보다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뭐 고조선도 고조선이고 국가 발전 단계지만 여기 파트 여러 나라의 성장은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사회문화 파트 요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6회 1 문제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의 왕 헤루부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위해 자식을 구하였다라고 쭉 나왔는데요. 이름을 금화라고 하고 왜 금화냐? 금색 개구리 모양이었었대요. 어린아이가. 그라고 합니다. 금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부여가 되겠고요. 자, 부여 찾아보도록 할까요? 혼인풍습으로 서욱제가 있었다. 서욱제 어디죠? 고구려. 12월에 영고라는 부영 아파트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정사함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어디겠습니까? 백제.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낙과 외에 수출하였었다. 뭐 사만에서도 변한 해당되겠습니다. 특산물로 당군,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지들은 보면요, 진짜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요? 이건 당연히 동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대군장은 없고 관직으로는 읍군 삼노. 아하, 이거 옥조 아니면 동해겠네요. 자, 그런데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를 무천이라 한답니다. 이거 뭡니까? 동무. 여러분과 저는 한국사의 프렌드, 동무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이거 동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것들이 한 사만이 되겠습니다.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자가 있었다.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 나오면 언제나 책화가 나온다고 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제가 회의를 할까요? 바로 이 겸손함의 아이콘, 바로 고구려가 되겠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의 사출도가 있었다.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사 쉬운데요? 그렇다니까요. 이 정도면 이거 해주셔야죠.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따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번 시간도 행복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씩 낱낱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댓글은 또 여러분이 해주시는 바로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자, 열심히 즐겁게 한국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